가슴 설레는 금토일처럼 당신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줄 금융 토크 1번지. 안녕하세요, 애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영화가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 해주실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 혹시 시민 덕키 보셨나요? 네, 연휴 시작하는 첫날에 보고 왔습니다. 아, 저도 봤습니다. 영화 보면서 굉장히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궁금한 부분도 많았어요. 시민 덕키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스포하지 마시고 결론은 얘기 빼고 대략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더키는 이제 화성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어떤 세탁소 주인 그 실화 모티브로 하여서 만든 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는데 이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자 혼자 스스로 이제 그 범죄 조직을 찾아 나서서 이 제보를 했던 그런 사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그 시민 덕키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 피해자가 김덕희 씨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저기 형사님, 저기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여기 얼마예요? 3,200만 원이에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약간 끼면 3,200만 아줌마 그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홀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 진짜 경찰들이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에이 영화니까 뭐 저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 예. 왜냐하면은 금융 관련된 사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사기 범죄로 보는 건데 원래 이 범죄는 조직 범죄, 착취형 범죄입니다. 아예 접근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한국의 경찰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답답해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욕도 하시고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요? 예.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한테 피해 호소를 했을 때 피해자 탓을 말하자면 질책을 하거나 타박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정말 그런 보이스피싱의 조직 범죄는 중국 이런 데에 콜센터가 딱 그렇게 폐공장 이런 데 콜센터가 딱 있어서 딱 이렇게 가둬놓고 하느냐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한 3층이나 4층 정도의 건물을 임대를 해갖고 임대했다기면 그냥 뭐 해갖고 뭐 1층은 가드들이 있겠고 2층은 텔러들, 3층은 이제 연구소, 뭐 4층 뭐 정도는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자, 대충 이런 정도의 굉장히 곳에서 체계적이네요. 체계적이죠. 그리고 텔러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텔러라고 하면 직접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도의 교육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왜 영화 보이스를 보면 정말 실제로 뭐 1층에는 뭐 가드들, 뭐 2층에 뭐 3층에 뭐 4층에 연구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정말 실화였네요. 네, 실화죠. 변호연 씨가 그 주인공이었던 그 영화도 굉장히 사실 고증이 잘 된 겁니다. 요즘은 조금 더 진화한 것은 각각을 일종의 하청을 주는 구조로 좀 바뀌고 있죠. 그럼 그게 진짜예요? 뭐 고액 알바다 해가지고 청년들을 그렇게 태워가지고 데려가서 정말 하는 게 맞아요? 실제 사이트 열어보면 그런 알바 아직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한두 명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 데려가서 하고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윗단계로 올라가고 스카웃도 되고 난장판이죠. 그 중에서도 또 거기서 뭐 누가 뭐 묻히거나 죽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돌아올 수는 있어요? 들어올 수는 있는데 빚을 많이 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빚을 고리로 또 들어오는 거고 자기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더 큰 가해자가 되고 그러다 다시 또 피해자가 되고.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제작진 분들 중에서도 혹시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있다니까. 너무 많네요. 돈 안 보내셨죠?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속아? 그걸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직접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지점장님이 승인해 주셔서 강제 승인권으로 입금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이제 계약 체결만 하고 입금만 받으시면 되시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원래 고객님 신용도로는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오셨잖아요. 아, 너무 잘한다. 진짜 너무 목소리가 아나운서급인데. 너무 그 금융기관에서 정말 전화한 것처럼. 저건 금융기관에 재직했던 사람이 을 스카우트해서 만든 거죠.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 말투가 저 금융기관에서 받는 그 말투 그대로니까 용어도 그렇고 와 이거는 진짜 제가 꼭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그 상당히 그 경찰 또는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금감원 등의 어떤 금융 규제 기관, 감독 기관에 대해서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쪽 일을 하다 보면 뭐 지금 당장 출두해라 하면 무슨 근거로 출두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런 전화를 일반인 분들이 받으면 먼저 겁부터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정보나 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뭐 어디로 출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뭐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사실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권한 없이 막연하게 이제 출두를 하라, 뭐 내 말에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좀 의심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피싱은 주로 여지를 두지 않고 확 몰아가죠, 그죠? 예, 그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죠. 저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겁을 많이 주고. 뭐 유사한 보이스피싱 경험이나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사실 확신은 못 하겠는데 예전에 제가 십수년 전에 그 국가보안 1급 기관 뭐 이런 정도의 그 기관에 인턴을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십수년 전이요. 네, 십수년 전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검증 차원에서 뭔가 전화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청이래요. 경찰청인지 검찰청인지 뭐 하여튼 전화가 와서 굉장히 거드름을 피면서 아 내가 뭐 어디 청장인데 어혜진 씨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야 될 어디 지원했죠?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거드름을 피셔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그래서 주민번호인지 뭔가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언론고시도 준비하고 있을 때여서 네 어디에 누구시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서 제가 당신이 어떤 분인 줄 확신을 하고 제 개인정보를 드립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합격! 이러면서 끊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그 기관에는 합격을 했는데 아 그게 기관이었어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경험은 아니나 저는 실제로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당하는 모습을.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기자 시절에 보도국에 기자 선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마감 시간에. 근데 이제 갑자기 조용하던 그 마감 시간에 네 뭐라고요? 안 돼요 제발요 막 너무 당황을 하시면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다들 봤는데 이제 어머니가 길 가다가 쓰러지셨다. 근데 우리가 병원에 모시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을 하죠. 근데 그 갑자기 돌변을 해서 너희 어머니를 구하고 싶으면 어디에 돈을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이제 정말 놀란 게 기자도 당하는구나. 우리가 맨날 그 보도하는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상하게 생각한 선배가 메신저로 너희 집 번호를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가 계시는 여부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죠. 정말 그때 그 선배 표정이 좀 아연실색한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찰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경찰분이 하셨던 말씀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경찰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경찰도 당하나요? 실제 사례는 판사도 당했고 검사도 당했고 형사들은 부지기수로 당하고요. 옛날에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딱 걸렸네. 어떻게? 딱 걸렸죠. 근데 저는 뭐 서울경찰청 뭐 강력과 뭐 저기 형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막 해서 뭔가 하려다 거기 내가 근무하는 데인데 했더니 저기 그 사람이 막 당황을 했더만 그래도 끊어더라고요. 잘못했다. 꽂혀서 잡았어야 되는데 가장 잘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형사든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기꾼들은 이미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넘겨주면은 믿어요. 그 신뢰의 배려만 넣으면은 누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당해요. 특히 30대 이하가 가장 많이 당하는 세대라고 해요. 근데 어떤 내용인가, 무슨 방식으로 하나 하고 봤더니 미국에서는 그 공권력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에 대한 어떤 위압감, 그런 파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경찰이다. 너 뭐 잘못했지. 너 뭐가 오류가 났다고 떴어. 아니면 뭐 이민 가신 분들, 뭐 유학 간 분들을 상대로 뭐 연방 이민국이야 내가.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너가 뭐가 잘못됐어. 너 이거 자칫하다가는 쫓겨나게 생겼어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쌍방으로 온대요. 또 지금 계속 전화가 가는 게 있지. 그 경찰 번호라고 뜨지. 지금 내 전화 끊고 당장 받아. 그럼 경찰에서 이민국에서 연락 왔지. 너 지금 신고가 들어왔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둘이 쌍방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조바심이 느껴지고 막 멘붕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빨리 이거 막아야 되니까 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찰에서 보내준 사이트로 들어가서 접속해서 뭘 깔아. 그러면 연방인민국이든 그 사기단들이 원격 제어를 한대요. 원격 제어를 해서 어플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통장에서 돈을 보내버리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 정말 해외는 더 엄청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로맨스 스캠이라는 범죄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맨스 스캠? 국내에서는 얼마 전에 그 전청도 사건이 네. 있었고요. 근데 사실 로맨스 스캠은 이제 국내적인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이제 국제적인 조직 범죄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 뭐죠? 로맨스 스캠이 이제 SNS 프로필에 자신의 외모 혹은 뭐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거짓으로 올린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조금 외로움을 느끼는 피해자와 친밀감 혹은 뭐 라뽀라고 하죠. 그런 뭔가의 그런 유대감을 형성해서 이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SNS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래서 최근 사례 중에 그 카스트로 킴인가라는 유명한 분이죠. 네. 그 뭐 여군이 이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뭐 자금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로맨스 스캠 범죄가 일어났던 적이 있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얼마 전에 SNS에서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그 의원이다 하면서 저한테 뭔가 너의 활동을 잘 보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친구하자 뭐 이렇게 접근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안 돼? 프로필이 화려합니다. 근데 보니까 친구 7명. 이거 잘못했다가 후원금 뜯길 뻔했구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좀 신기했던 거는 이런 로맨스 스캠을 대응하는 기관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어디예요? 이제 로맨스 스캠은 국제 테러 조직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정원이 국제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로맨스 스캠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나 아니면 아프리카계 영어 쓰는 권에 있는 조직 범죄자.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개입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피칭 방법 중에 AI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사진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피싱을 하는 방식? AI 목소리를 입혀서 나중에 전화 올 수 있다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3초짜리만 있으면 다 된다. 우리 소장님처럼 방송을 많이 타는 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다 노출이 돼, 얼굴, 목소리 다 노출이 돼서 레퍼런스 노출되면은 그걸로 AI를 쉽게 만들 수 있죠. 저는 돈을 빌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예. 고전적으로는 당장 뭐 경제적인 처지를 이용해서 뭐 대출을 해준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족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있다고 위협하면서 이렇게 돈을 편취하려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는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스미싱 같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스미싱. 스미싱 이제 이게 SMS 더하기 그 피싱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문자나 카톡으로 뭐 택배 확인 문자를 보낸다든지 혹은 이제 부고장 등을 보내거나 아니면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청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로 인해 이제 특정 인터넷 주소를 보내고 그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든지 혹은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조금 요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그거는 안 눌러요? 그거는 만약에 내가 정말 시켰어, 택배를. 통관해야 돼. 택배를 내가 진짜 시켰는데 진짜 시켰는데. 그때 와요. 그래서 이게 어떡해요? 안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택배 문자 사기를 거의 사실 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가 안 오고 있던 차에 택배 확인 문자가 왔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택배 시킨 사람 입장으로서는 내 택배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눌렀더니 택배를 어느 정도 배송되는지 확인하려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순간 의심할 수가 없을 만큼 그게 이제 원래 택배 그 홈페이지랑 되게 비슷하게 짜여져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뭐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주민등록번호도 생각 없이 누르려고 했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돼서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 누르면 뭔가 이렇게 나의 휴대폰에 뭐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URL에 들어가면 그쪽 사이트로 접속을 하죠. 그 접속하는 순간 거기에는 악성 코드가 이 휴대폰으로 바로 씹는 겁니다. 해킹이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의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아니면은 그런 인증서류가 그런 건 다 송신이 된다고 보고, 주소로 기본 송신이 되고, 그러니까 그 본인의 저 휴대폰에 있는 메모장, 중요한 비밀번호들이 다 송신된다고 기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어플을 깔면 되나? 장악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장 초기화를 하시거나 풀 포맷을 하시거나.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렇게 악성 앱에 감염이 돼서 모든 게 이제 털리고 이제 피해액을 이체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경찰에 갔더니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장 초기화를 하고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사실 공장 초기화를 하면 이제 모든 증거가 사실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범죄 당시 시점에서는 사실 뭐 이 정보 가지고 나중에 이 범죄자들을 잡겠어라는 생각을 들 수 있으나, 이게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데 공장 초기화를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뭐 범죄자를 잡을 어떠한 실마리도 찾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 주시고, 공장 초기화를 하기 전에 뭐든지 사실 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캡처를 하든 사진으로 찍어 놓든 조금 해 놓으시라고 먼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당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례 있었죠. 당근의 계좌를 이용하는 거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조금 남는 외화가 있을 네. 거 아닙니까? 일본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좀 남는 엔화가 있었나 봅니다. 이 엔화를 사실 은행 가서 처분하려면 또 수수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엔화를 판다고 당근마켓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계좌 이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며칠 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거래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그 금액이 거기로 들어갔다 나가는. 들어갔다가 이제 골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돈 세탁을 한 거고. 대포 통장이 구하기 힘드니까 저런 식으로 대포 통장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계좌인지 가해자 계좌인지 모르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 정말 지능적이네요. 이제는 뭐 그 외화뿐만 아니라 뭐 명품백도 이용하고 그렇죠. 뭐 그런 중고 거래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당근이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내 걸 팔고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좌가 노출돼 갖고 보니까 내가 가해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식간에.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까? 이제 형사상 처벌은 이제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받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범죄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매우 피곤해지는군요. 매우 피곤해지는 거죠. 매우 피곤해지고 변호사님이 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봐도 수사기관은 이제 이분은 당연히 저는 엔화를 팔려고 했습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실제 범죄자들 어떻게 말하겠어요? 똑같이 얘기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저 엔화를 팔려고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할 테니까 어허. 이게 사실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 그 같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수사관들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수사 조직이나 경찰 분들 중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능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금융, IT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경찰 조직에도 그런 교육을 따로 받는 곳이 있습니까? 이게 되게 안타깝게도 경찰이
금융 관련돼서 채용되는 사람은 없어요. 기껏해 형사나 형소법 가지고 채용된 사람들이죠. 아니면 다른 전공으로. 그럼 그걸 별도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수사관들은 1년마다 보직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민 덕기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금융 경제에 대한 범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지키려는 사람도 그에 맞춰서 수준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양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근데 전화도요, 예전에는 국제 전화로 오니까 약간 받기 전부터 경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오는 번호를 보면 정말 뭐 그냥 지역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010 막 이렇게 와서 그냥 받게 되거든요. 정말 이게 바뀌었나 봐요. 진화된 거죠. 예, 변잡기라고 합니다. 번호 조작기를 하는데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장 지능적인 경우는 사람이 등에 짊어지고 배낭처럼 짊어지고 변잡기 짊어지고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는 경우 있고, 저기 산속 같은 데 변잡기를 숨겨두는 경우도 있고, 별 해괴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거를 통하면은 070이나 이런 국제전화라고 하는 것을 010 핸드폰 번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능화돼 있죠. 우와. 그래서 해외에서 전화나 문자를 사용해서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그런 중개책, 이런 변잡기를 운용하는 이런 조직원을 두고 마치 국내에서 전화나 문자가 간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위는 사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실제로 그걸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크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심리적 지배형이 있고 심리적 신뢰형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심리적 신뢰형이에요. 아이고, 우리 저기 판사 1년차 임명되셨잖아요. 저기 넘어가시려고 하면 요런 대출 정도는 다 해요. 요런 신뢰형이고, 비명소리 아니면 급작스러운 형태의 어떤 시청각적인 도발, 이런 것도 심리 지배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저 같아도 만약에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전에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다. 근데 아이 목소리 엄마 하면서 이렇게 들리면 혹시 만약에 옆에 없다면 유치원가 있고 학교가 있다 그러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데 내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서 거짓말로 여기고 넘어갈까 봐. 그 보이스피싱의 조직들은 이걸 받는 사람을 예전 같으면 무작위로 했는데, 요새는 대체적인 어떤 기초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보통 사람이 당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사실은 정상적이에요. 대출 이런 것들, 사기 이런 것들 중에 사람들이 당하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맞춤 사기여서. 그렇죠. 네. 내 얘기 어떻게 나 어떻게 알지? 내가 연체된 거 어떻게 알았지? 막 그런 것 때문인데. 절박함을 이용한 절박함을 위한 대환 대출 사기가 제일 많죠. 대환. 딱 보면은 3천만 원짜리인데 이율이 높은 거 선생님을 위해서 좀 낮은 거에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고금리에 막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심리적인 공박을 이용한, 경제 공박을 이용한 형태면 자기가 알아서 신뢰를 하게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사실 잘 보면 점쟁이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쓴 선택지가 거의 똑같아요. 이게 말로 포장했을 뿐이지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듣는 사람은 내가 절박한데, 하필 절박한데 그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믿게 되는 방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약간 집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죠. 약간 그런 이런 형태가 되는 느낌인 거죠. 거죠. 왜 이런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호리호리 하셔서 이거 툭 하면 부러지는데 괜찮겠어? 저희 어머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체구가 있으신데요. 그랬다는 사례도 있기는 한데.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매일 전화 붙잡고 연습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20개 중에 하나 걸리면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하게란도 생각하지만 20명, 30명 중에 한 명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받아서 돈도 보내버렸어. 이랬을 때는 가장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대처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금융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당한 이후에 이제 피해 구제의 가장 핵심은 범죄에 사용되었던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금융회사에 우리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했을 때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고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금융기관에 갈 거면 그냥 금융기관에 빨리 연락하는 그렇죠. 게 낫겠네요. 금융기관 콜센터에 바로 전화를 하면 이제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가장 사실 처음 안내 멘트가 보이스피싱 혹시 범죄 관련 멘트가 나오면 뭐 몇 번을 누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그 번호를 누르셔서 지금 피해를 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 다이렉트한 게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나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요즘 은행들이 이런 걸 많이 대비를 하거든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전화하면은 그 사람도 잘 몰라갖고 어디로 해야 되죠? 막 또 이쪽으로 토스하고 막 그랬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통합전산망이 돼갖고 하나에만 하면 바로 연결시켜 주니까 가장 빠르게 움직이신 게 제일 좋다. 요거는 번외 질문인데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네.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대기 시간은 3분, 뭐 50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내가 동네 주거래은행 번호 알고 있다가 지점번호 알고 있다가 거기 바로 전화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든 사실은 빨리 얘기를 해서 지급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 루트를 찾아서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중소도시 이하에는 대형 은행도 좋지만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작은 은행이나 지점들에 거기 아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거래하는데. 그럼 빨리 쫓아가면 그분이 그럼 이제 전산을 열어갖고 거기서 해주거든요. 다 통합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가장 좋고 옛날에 해봤자 몇 년 전에는 그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 받고 이상하면은 무조건 들고 파출소로 뛰라고 아니면 저기 보는 112 차 있으면 바로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100% 경찰들은 압니다. 아,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러면 전화기 바로 받아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예방을 했는데 행동으로. 요새는 또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또 걔네들도 진화하고 막 그렇게 되죠. 변호사님, 그럼 우리가 신고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다 끝나고 봤을 때 돈을 돌려받는, 내 돈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뭐 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 피해를 당했을 때 결국 구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지급 정지, 계좌를 지급 정지해 놓고 그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행위거든요. 이제 이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지급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죠?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신고를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고를 하면 이제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금감원이 말하자면 이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피해액에 대해서 뭐 소유권, 그러니까 채권이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공고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고 누가 이게 내 돈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피해 액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2달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바로 피해구제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미 이제 신고를 하는 순간 이전에 돈이 계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피해자분들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피해 금액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를 상대로 사실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해자가 누군지. 특히 이제 뭐 총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덕희 사례도 봤지만 해외에 있고 누군지도 모르고 콜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따라서 당연히 형사고소도 어렵고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이제 현행 판례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수거책이나 전달책 같은 말단 조직원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 유죄 판결이야 쉽게 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정된다고 한들 이 사람한테 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이긴다 한들 뭐 돈을 가져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받겠어요.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마침 이 녹화하기 전에 이 건물의 1층에 뭐 ATM기가 있어요. 네. 이런 백을 메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는 여성분이나 이렇게 남성분이 있으면 그건 100% 수거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헷갈려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좌를 저수지 계좌를 만들어 갖고 넣었다가 빼니까 소유가 문제는 거예요. 돈의 소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동시 타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탁탁탁 치면은 6개가 툭툭 돌아가 갖고 동시에 단톡방에서 동시에 보면서 넣으세요 하면은 넣고 또 몇 바퀴 돌면은 도대체 걔가 누구 돈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입금이 되면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뭐 30분인지 1시간 안에 출금이 금지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날아가는 거죠. 즉 동시 패션이라고 하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6개, 7개 계좌가 있는데 여기서 넣고 빼는 거를 쫙쫙 돌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30분이 아니죠. 이거 10분 내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대기시킨 다음에 송금하고 받고 바로 택시 타고 튀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요런 데들을 추적해 보면은 왜 이 그 보이스피싱의 그 돈을 환수하기 힘들다는 걸 금방 압니다. 그리고 또 사례 중에 하나가 내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내 계좌가 그 범죄로 이용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나의 계좌가 만약에 범죄 계좌로 사용됐다 하면은 뭐 다른 피해자에 의해서 제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용카드를 뭐 결제하는 행위, 뭐 자금을 빼쓰는 것들 모두 다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전화가 와서 이런 지급 정지를 해제하려면 뭐 돈을 보내라든지 이런 2차 범죄를 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돈을 보낸다고 지급 정지를 풀어주는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이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가해자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통장 묶기라는 수법이거든요. 통장 묶기. 예, 예. 특히 이제 안타깝게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원 계좌를 공개해 버리잖아요. 그 후원 계좌 공개하면은 그거에다가 20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합니다. 이게 이 계좌라고 범인이 내가 뭐 돈 얼마 보내면 풀어주겠다. 왜냐? 푸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3주가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거래 은행 계좌면 3주나 2주 동안 상당히 골치 아파지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주거래 은행 계좌는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좌.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거래 은행은 따로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별도의 정지돼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당분간. 3주 동안 정지에 상관없는 걸 하는 건 이런 것도 팁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좋은 정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것들이 뭐 있을까요? 이제 세상이 또 범죄도 진화하는 만큼 또 대응이나 예방도 정책도 좀 진화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그 회차를 조금 준비하면서 더 많이 검색을 해보고 리서치를 해봤는데 뭐 예컨대 금융기관 자체에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란 걸 도입해서 현재 운영 중이거든요. 뭐 예컨대 해외 IP를 통해서 어떤 금융 지시가 들어왔다. 혹은 뭐 소액의 거래가 자주자주 이체가 되거나 거래가 되고 있다 하면 조금 의심할 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상거래 금융 탐지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기관 자체에서 이런 거래들을 좀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뭐 지연 이체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계좌 이체를 요구했을 때 뭐 몇 분이나 몇 시간이 지나야 계좌가 이체가 된다든지 혹은 돈을 집어넣었을 때 출금을 다시 하려면 역시 뭐 몇 분이나 뭐 몇 시간이 지나야 출금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을 조금 운용해서 요즘은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를 좀 감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또 스마트폰에 악성 앱 탐지 시스템, 혹은 탐지 앱 같은 게 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걱정이 된다, 혹은 뭐 나는 몰라도 나의 부모님, 조금 노후한 부모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이 된다 싶으면 사전에 이런 앱을 좀 깔아드리면은 피해를 조금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그거 하고 왔어요. 뭐 몇 개는 안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해놓는 거
교수님 그 전화를 왔을 때 전화를 받고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끊는 게 맞겠죠? 어르신들한테는 무조건 끊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가 찜찜하다, 뭔가 했는데 통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폴더폰 같은 경우는 바로 접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나이대가 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게끔 앞부분을 좀 정리하죠. 멘트를 정리해 갖고 접근하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찜찜하면은 가장 끊는 게 좋은데, 필요한 부분은 이제 잠깐 띄고 주변에 있는 친구나 다른 분들한테 약간 심리적으로 좀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갑작스러운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요법을 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 2초든 3초 정도를 약간, 혼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옆에 있을 때 잠깐만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여유는 분명히 습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푸사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SNS, 카톡이나 이런데 다른 사람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렇지 않게끔 푸사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 있는 사람들과의 특정한 형태의 뭐라고 하나, 약간 뭐 암호 같은 거라 할까? 우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이 카톡 보내고 그럴 때 약간 그 독특한 그 받침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 내 목소리로 혹시 전화가 오더라도 믿지 마시고 암고를 하나 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면 답변이 오면 이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상 살기 너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의심해야 되고 그 사람의 특징 잘 기억해놨다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와닿았던 대사,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는 만큼 잠재적 피해자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뭐 친한 사람들 단톡방에 신종 유형의 어떤 범죄가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이나 전기통신 금융 사기와 관련된 범죄가 나타났다 싶으면 그 기사를 매번 공유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항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조금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상 우리가 의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각박해진다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조금 의심을 하고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또 경제 지식도 높여가고 또 금융 안전도 도모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시민 더키로 화제가 됐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정말 각박한 사회가 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의심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시간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 잘 참고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근두근 금토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2주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